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2,350억 달러. 그중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부분은 39% 정도, 연간 1,920억 달러 정도의 매출액을 내고 있다. 이 성장에 기반엔 반도체 불량률 제로에 도전하는 세계 1인자 문대원 박사가 있다. 에너지가 너무 넘치셔서 연구에 전념하는 추진력이 굉장히 좋으시고 행동대원이다. 대전에 위치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안인 경사가 났다. 그것은 문대원 박사가 2004년 닮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자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원자층 두께 초박막과 결정 구조를 측정할 수 있는 나노 분석 기술 개발과 에너지 이온 산란 분석법에 있어서 문대원 박사는 국제적 수준을 인정받아 오늘의 영광을 안게 되어 표준과학연구원 원장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과학자가 됐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얇은 방막 두께 측정 표준 물질 제작과 표면 특성 측정이라는 두 분야에 국내는 물론 세계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표면 분석, 그다음에 아이언빔 쪽 관련되는 기술, 리서치 쪽 분야는 굉장히 탁월하신 거고. 반도체 방막에 대한 국제 표준안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으로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기도 하고. 문대원 박사님의 수준이 세계 탑 클래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것들이 이제 국제 회의 같은 데 가보거나 아니면은 저널들에서 에디터로 선임이 된다는 이런 것들로 충분히 방증이 되는 것이죠. 세계 탑 클래스의 증거로 표준과학연구원의 자랑거리인 중에너지 이온 산란 분광기를 들 수 있다. 한 대 250만 달러에 이르는 이 기계를 구입하지 못해 직접 만들기 시작. 7년간의 제작 기간을 거쳐 세계 최고 수준의 표준 물질 제작과 표면 응력 측정을 할 수 있는 장비를 탄생시킨 것이다. 이것은 미국, 영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4개국에서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그중 가장 성능이 뛰어나다고 한다. 특히 이 장비는 표면 분석을 절대적으로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연구소에서 표면 분석의 표준을 정하는 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아주 중요한 장비죠.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국제 표준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있어요. 1988년부터 제작되어 7년이란 긴 시간 동안 만들어진 이 장비로 인해 가슴 아픈 일들도 많았다고 한다. 화재가 발생했는데 사실 요 정도 만들었을 때 사실 이게 완전히 껌댕으로 다 덮이고 사실 다 탄 줄 알았죠. 사실 저기 보면 아직 까만 껌댕 흔적이 아직 남아있죠. 아주 아픈 상처인데요. 그 아픈 상처도 문대원 박사의 열정을 식히지는 못했다. 연구에 대한 강한 의지와 열정은 곧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가져왔고 많은 경제적 가치를 낳았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2천만 원가량의 반도체 한 팩에서 얼마나 많은 반도체를 생산하느냐에 달려있어 반도체의 불량률을 낮추는 것만이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것을 바로 문대원 박사가 해결한 것이다. 요즘 문대원 박사의 열정에 또다시 불을 지핀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과학기술부가 선정한 신기술 융합 사업이다. 10년간 4,500억 원의 지원을 받는 이 프로젝트는 바이오와 나노의 기술 융합으로 당뇨, 알츠하이머 같은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질병 연구와 신약 개발에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특히 문대원 박사는 이번 프로젝트의 단장을 맡아 바이오라는 새로운 분야의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나노바이오 용업을 할 때는 결국은 이제 질병 문제를 좀 새롭게 보자. 많은 사람이 걸리고 아직 잘 모르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새로운 기술 개발에서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서 그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세미나 같은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참석하며 많은 바이오 전문가들의 지식과 조언을 얻고 있다.
표면과학의 세계 1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문대원 박사가 바이오라는 새로운 분야를 익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일정에 대한 어떤 원시 기술 개발에 포인트가 주어져야 됩니다. 저희들이 바이오스라는 큰 고객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 쪽은 사실 고객이 별로 없거든요. 하지만 그는 언제나 그랬듯이 위험이 따르더라도 도전하고 창조하는 것만이 1등할 기회를 얻는다는 생각으로 여러 바이오 전문가들에게 나노와 바이오 융합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알리고 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좀 장기 기초적인 기반 연구들에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까 걱정했는데요. 예상대로 이제 실질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놀란 거는 임상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기술이라고 적어준 기술들이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좀 가능한 빨리 초청해갖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겉들어 볼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보람찬 하루였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바쁘게 일하는 문대원 박사에게 휴식이 있다면 그것은 집에 오는 것이다. 서울에서 공부하는 큰딸, 유학 중인 아들의 부재도 방학이라고 집에 온 작은 딸의 등장으로 잠시 잊고 웃을 수 있는 유쾌한 저녁 시간이다. 그에게 있어 가족과의 식사는 허기진 배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열정, 가슴을 채우는 것이다. 이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잠도 적고 막 이래요.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보면 이 사람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 했냐고 그러면 밤에 자다가 생각이 나서 자기 메모하고 왔노라고. 참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진짜로 보고 참 감동스러울 때가 있어요. 운동회 때나 졸업식 때나 입학식 때 자주 오셔서 모두들 참석하시고 그러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자주 못 오셨어요. 그럴 때 물론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실 거라고 뭐 믿어 의심치 않았고 뭐 항상 그래 오셨기 때문에. 우리 큰딸이 돌 됐을 때 미국을 같이 갔고요. 혼자 간 게 아니고 가족을 데려갔기 때문에 사실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사실상 가장으로서 사실상은 어쨌든 가족을, 학생이지만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데 혹시 뭔 일이 생기면은 사실 수습이 안 되잖아요. 그게 제일 좀 걱정스러웠죠. 미국 유학이 머릿속에 들어온 거는 중학교 3학년 때 있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대원아 100불만 있으면 미국 갈 수 있다 하는 말을 던지더라고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제가 몰랐어요. 근데 이과 공부를 하면은 공부를 계속 하는 거고, 공부를 하면은 미국을 가는구나. 100불만 있어도 간다더라. 뭐 그러니까 공부하면은 계속 공부를 할 수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그냥 갖고 있었죠. 옛날 영화는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특히 아라비아 로렌스는 정말 제가 좋아합니다. 극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헤쳐나가고 패배하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이 꼭 그 사이언스를 하면서 정말 그 막 안 풀리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막 정말 극한 도전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아주 그 공감대를 제가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 영화는 정말 제가 좋아합니다. 저는 뭐 노래는 좀 좋아하는 노래는 상당히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특별히 뭐 18번이라고 푸른 파도를 가르는 인도 담배처럼 그대 그리고 나. 저는 항상 끝에 그 기쁨이 있었어요. 그도 이런 좀 힘든 일에 파묻혀 가지고 헤어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헤어나오면 참 더 즐겁고 기쁘고 그렇죠. 과학자로서의 생활을 끝낼 때 사람들이 참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욕심 안 부렸고, 참 좋은 그림 그리고 간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 취미도 특기도 모두 연구였던 그가 요즘 건강을 위해 하는 운동은 달리기다. 모든 일과를 끝내고 잠시 생각을 멈추기 위해 달린다는 문대원 박사. 달리기하고 연구 활동하고 좀 유사점이. 네, 뭐 연구도 일종의 도전이라면 달리기도 사실 도전이죠. 자기 능력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능력을 조금씩 이렇게 확대해 가면서 하는 도전이니까 재밌죠. 그리고 사실상은 달리기도 연구도 결국 끝에 가면은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고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달리기도 결국은 혼자 하는 운동이죠. 그래서
혼자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한다는 것 의미에서는 좀 상충 유사점이 있죠. 자신과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기는 그가 말하는 그의 인생은 어떤 것일까? 재미없는 그런 인생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아주 재밌고요. 저는 매일매일 짜릿하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새로운 사실 접하고 도전하고 발견하고 또 서로 발표하고 또 서로 칭찬하고 질책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재밌다고 봅니다. 반환점은 돌았다고 봅니다. 때문에 이제는 잘 마무리해가지고 그 다음 후배들한테 어떻게 넘기고 이 과학기술 분야에 이렇게 정말 기꺼이 재밌게 흔쾌히 즐겁게 참여하게 할 거냐는 그런 것들도 사실상은 좀 생각해야 할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20년간 한우물만 판 전문가로서 2,357억 달러의 세계 반도체 시장의 숨은 그림자로서 열정적인 사나이로서 그의 도전은 항상 아름다울 것이다. 서울 인근 야산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연신 흙을 퍼담고 만져보고 냄새를 맡는 등산을 하기 위해 온 것은 아닌 듯하다. 24년째 양질의 미생물을 찾아 헤매는 남자. 바로 오페수 정화를 위해 일생을 바쳐온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박완철 박사다.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곳에는 운동장 한켠에 따로 위치한 희한한 실험실이 있다.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 이 실험 도구들은 모두 환경 연구를 위한 최첨단 도구들. 24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박완철 박사의 아침은 미생물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열린다. 간밤에 미생물들이 별탈 없이 지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에게 미생물들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 바로 이 미생물들이 오페수의 오염 성분을 먹어치우는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여기 까맣게 보이는 그 찌꺼기 같은 것들이 미생물 덩어리거든요. 하수 원수 자체는, 하수라는 게 일단 우리 화장실에 분뇨도 들어가고 뭐 설거지 한물 뭐 하여튼 목욕물 다 들어가는 게 생활하수인데, 그 원수 자체는 좀 냄새가 좀 있지 않습니까? 있지만은 일단 미생물이 생존을 하게 되면은, 그 활동을 하면서 분해가 되면은 일단은 이 냄새가 전혀 안 납니다. 여기 보시면 뭐 그지 물 냄새나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악취를 풍기던 오물 샘플이 1차 미생물 희석액과 혼합되고 2, 3단계를 거치면서 냄새와 유해 성분이 깨끗이 사라지는 과정. 얘들은 오염물이 먹이가 되는 거니까, 먹이가 너무 많으면 사람도 배탈이 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배탈이 나거나 너무 기근이 들게 되면 이쪽에 처리수 상태가 나쁘겠죠. 그러면 이제 적정한 어떤 그 미생물 상태, 적정한 오염물의 양, 거기에 맞춰서 처리 용량을 어떻게 결정하는 건가 하는 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게 미생물 상태를 보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좋은 미생물을 찾아 좋은 오페수를 얻으러 다니는 것도 중요하다. 좋은 실험 재료를 찾기 위해 그가 20여 년간 다닌 곳은 생활 하수가 모여 심한 악취가 나는 아파트 정화조다. 이제 물이 많이 나오네 뭐 지금도. 야, 어떻게 낮이 돼갖고 맹물이 나온다. 굉장히 농도가 낮네 이거는. 어? 냄새나고 더럽다며 몸에 닿을까 피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박완철 박사는 20여 년을 매일같이 맨손으로 오페수를 수집한다. 과연 그 이유는 뭘까? 그 사람들이 살면서 배출하는 분뇨나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굉장히 어떤 하천이라든지 이런 데 큰 오염원으로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마실 물이 없어지는 거죠. 주변 환경도 열악해지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필연적으로 정화시설은 개발이 되고 계속적으로 보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치지 않고 각 집의 분뇨통과 전국의 산에 있는 흙을 채취하면서 미생물을 찾은 결과는 엄청났다. 미생물만으로 오폐수를 7수로 정화할 수 있는 설비를 개발한 것이다. 이로 인해 박원철 박사는 학계의 상을 휩쓴 것은 물론 설비의 기술을 일본과 대만에 수출까지 하게 됐다. 거기 좋다. 이곳이 오폐수를 정화시키는 미생물이 있는 방이다. 몰려 있구나. 더 기능 좋은 미생물을 발견하기 위해 관찰 중인데 바로 이것이 가장 더럽다는 축산 폐수까지도 청정 1급수로 만들어주는 미생물이다. 건조돼서 그렇지 계속. 요게 이제 미생물들이 응축이 되는 겁니다. 이 응축된 것들이 이제 정화 시설에 들어갔을 때 조금씩 녹아 나오면서 정식이 되는 겁니다. 이 미생물이라는 건 지금 이게 영양체를 띠고 있지만은 조건이 나쁘거나 시간이 지나면은 포자 상태로 되어버립니다. 건조가 되더라도 3일이 된 게 아니고 일단 녹아 나오면 다시 이렇게 영양체가 되면서 이런 것들의 먹이가 결국은 오염물이 먹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염물을 정화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박원철 박사는 왜 축산 폐수에 끝까지 매달리는 것일까? 우리나라 가축 분뇨의 연간 발생량은 약 4만 5천여 톤. 1년에 낙동강 5.5배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분뇨가 쏟아져 나오는 꼴이다. 축산 농가들은 이 엄청난 양의 분뇨 처리를 위해 빚까지 져야 하는 실정이다. 농사꾼의 자식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에게 축산 폐수 정화 시설은 이런 면에서 더욱 애착이 간다. 이 냉장고, 대형 냉장고가 지금 실험 시료로 이용되는 그 축산 폐수입니다. 축산 폐수는 뭐 이 뚜껑 안 열어보더라도 굉장히 어떤 좀 오염도가 심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보여주는데 이런 것들이 그 액불효도 어떤 시기에 따라 쓸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시기는 정화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축산 폐수 이제 원수를 저희들이 집어넣어놨거든요. 이게 넣으면은 냄새가 아주 굉장히 역합니다. 축산 폐수와 생활 하수를 정화할 수 있는 미생물은 10여 가지. 20여 년간 그가 발견한 100여 가지 미생물 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오염물을 먹어치우는 미생물 10가지가 이 폐수들을 1급수로 둔갑시키는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 과제는 남아있다. 최근에는 이제 뭐 과거하고 달리 과거에는 일단은 BOD를 어떻게 잡느냐. BOD는 유기물이거든요. 그런 상황에 지금은 이제 부영양화의 원인물질이 되는 질소하고는 어떻게 잡아주겠는가 하는 것이 최근의 어떤 그 연구의 가장 큰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법 자체는 이제 그 BOD는 물론 제거가 되겠지만 질소를 아주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5천 정도 들어가서 나가는 건 한 50이나 40 정도 이렇게 처리가 돼서 나가는 그런. 개발된 축산 폐수 정화조는 전국 5천여 농가에 보급되게 이르렀다.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니다. 수많은 과학상들을 휩쓸며 분뇨에서 노다지를 캐는 과학자가 됐지만 여기는 상태가 더 좋구나. 분뇨 정화 시설을 빈틈없이 완성하려면 더 좋은 미생물이 필요하다. 오늘도 그는 좋은 실험 재료를 찾아 산에 오른다. 토질이 좋다는 산을 찾아다닌 지도 20여 년. 좋은 흙을 보자 그의 손길이 빨라졌다. 이처럼 샘플을 채취하면서 바빴던 하루가 지나가고 있다.
그러나 박완철 박사에겐 여전히 할 일들이 태산이다. 우리가 버린 물을 바로 정화를 해서 마시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리는 뭐 수자원 자체가 앞으로 굉장히 고갈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어떤 환경 기술의 개발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음식 쓰레기 중에 남아 있는 그 질소라든지 이런 굉장히 그 오염 기여도가 높은 물질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를 아직까지 해답을 못 찾고 있거든요. 그러면 좀 더 기술 자체가 좀 개량이 되고 한다면은 그런 문제까지 해소하게 되면은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음식 쓰레기 자체도 굉장히 어떤 그 보배 같은 존재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폐수에서 노다지를 캐는 과학자. 그는 남들이 더럽다고 하는 것을 깨끗하게 만들고자 하는 욕망과 열정을 가진 똥박사다. 세상에서 가장 지저분한 대상에 매달리고 있지만 그는 지금의 자신을 행복하다고 말한다. 인류가 먹는 물을 정화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박완철 박사. 방금 쓴 물을 정화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날까지 그의 맨손 행진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나라 4,500만 명 중 휴대폰 사용 인구 3,300만 명. 채 10년 정도의 이동통신 역사지만 세계 최초 CDMA 상용화로 66조 36억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했고 기술 이전, 창업, 지식 축적, 지식 확산 등의 무형의 사회 경제 효과까지 생각한다면 무려 204조 7,785억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한 것이다. 이 모든 기술 기적의 중심엔 이동통신의 핵 한기철 박사가 있었다. 또한 전 세계 무선 이동통신망 지도를 보며 세계 시장의 흐름, 정세를 파악하는 등 언제 어디에서나 이동통신 생각으로 가득하다. 88년도 서울올림픽 이후에 국민들의 소득이 향상되면서 이동전화 수요가 급증하게 됐는데 그거를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장비들이 공급되지 않았고 핸드폰 가격이 180만 원 정도 가격으로 올라가면서 굉장히 비싸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수요는 많고 적절한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비가 아날로그 장비여가지고 그 통화 품질이 떨어지고 또 대량 보급에도 전파 사정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2세대 방식인 디지털 방식의 이동전화를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것이 그 유명한 세계 최초 CDMA 상용화 기술로 IMF를 겪고 있던 우리나라 경제에 단비를 내렸다. 또한 한기철 박사는 해외 유수의 기업과 나라들이 앞다퉈 기술 제휴, 합동 연구를 제의하며 보다 다양한 조건에서 이동통신 연구를 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인정받는 한기철 박사는 각종 공로상과 상은 물론 세계 통신 산업계에서 인정하는 이 분야 최고의 과학자로 군림하게 됐다. 단말기에 들어가는 그 핵심 부품,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내장되는 카메라 모듈 또 산업이 육성되고 또 관련된 또 카메라 모듈의 필터 기술 이렇게 세부적으로 따져가면 현재 60조 원이라는 그 규모 자체가 오히려 저평가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컴프레서 장소를 메리 호텔에서 권 팀장이 바쁘시면 최인경 박사가 실질적 업무를 할 겁니다. 현재 그는 에트리의 연구단장으로 실무를 접하고 있는 팀장들을 아우르며 일하고 있다. 항상 변화를 모색하고 새로운 반전을 추구하는 냉철한 그지만 여러 동료 후배의 의견 하나하나를 소중히 검토해서 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배려하려 한다.
튜토리얼을 한번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2번, 한 번에 400만 원 정도는 되나요? 미래 기술을 하자고. 이런 이유가 있기에 지금의 한기철 박사가 있을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노력은 해보는데 자신감이 좀 없어서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해보자 하는 걸로 했고요. 그 엔지니어로서 그 앞을 내다보는 식견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동통신이나 IT 전반적인 산업 분야에서 굉장히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개발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원들의 그 잠재되어 있는 기술, 요소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 그다음에 창조적인 연구 성과를 위한 기술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고 발굴하시고 함으로써 세계 CDME 상용화 기술 또는 휴대인터넷 기술 또는 나아가서는 4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선점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도전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이상세계에 있는 것을 어떻게 그 꿈을 현실로 가져올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늘 노력하시고 고민하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엔지니어로서의 생각보다는 어떻게 보면 꿈꾸는 사람, 이상가로서의 그 역할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시고 그것을 개발하는 과정에서의 어떻게 시스템화하고 이것을 사업화하고 산업화하느냐 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방식의 접근을 좀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megahertz spectrum with a high-speed data communication. A problem happens on the QS control. So we could show this with Caspian.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CDMA 상용화 기술. 이동통신 산업이 거의 전매했던 우리나라를 이력 세계적인 통신 강국으로 일으킨 계기가 된 만큼 세계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대단하다. 지금도 그의 말 한마디, 기술적 발상, 생각을 듣고 알기 위해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한기철 박사를 찾아오고 있다. 옛날에는 내가 방문해서 배워오던 그 회사에 있는 과학자들이 이번에는 나를 거꾸로 방문을 해서 당신들이 어떤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 이런 연구를 하는 것이 정말 앞으로 미래 기술이 되겠구나 하고 거꾸로 우리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그 기술을 보고 나서 나한테 너 참 훌륭하다 하고 악수를 청할 때 저는 정말 그 뿌듯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럼 안 나오면 이미지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연구 단장인 그가 여전히 실무 연구실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지금 그가 맡고 있는 4세대 이동통신 때문이다. 세대 다 근데 이거 지금 못 살린 거야? 아니면 그냥 사용 안 하는 것뿐이? 2010년 상용화를 목표로 둔 4세대 이동통신 휴대인터넷은 어떤 장소에서도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최초 서비스다. 사무실에서 쓰니까 그쪽 거를 쓰고 있고 얘 가지고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만 살려놓은 거니까는 200km 정도밖에 안 나오네. 2003년부터 기술 개발한 휴대인터넷은 2004년 현재 시연 성공을 거두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 1인당 보드 몇 장씩 담당해? 최종적으로 그 상용지에 들어놓은 상황이고요. 그걸 다시 그 미국의 802.162 규격에다가 또 반영시켜서 그것이 세계 규격으로 확장돼 나가는 그런 일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바뀌어진 규격에 따라서 우리가 1차 구현한 시제품을 규격에 맞춰서 다시 바꾸어서 재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보다 더 상용성에 가까운 그런 기능을 집어넣음으로 해서 계량 개선해가지고 그걸 다시 두 번째 시험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숙제를 안고 있지만 세계 최초의 휴대 인터넷 서비스가 갖는 의의는 대단하다. 현재 3,300만 명의 이동통신 인구 중 가입자 1,000만 명만을 생각할 때 22조의 생산 가치를 유발하고 10조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IT 산업의 기술은 급속도로 빨리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1등 선진국의 위치에 서 있는 이 이동 전화 기술을 그대로 가지고만 있는다면 조만간 다시 2등, 3등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술을 앞서서 끌어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과거에는 우리가 외국에 있는 장비를 우리가 흉내내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최초로 시도를 해서 국산화하자는 것이 연구개발의 초점이 됐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외국 기술을 받아들여서 이걸 국산화할 만한 그러한 기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세계에 없는 다른 선진국도 가지고 있자는 그런 기술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서비스나 새로운 기술을 창출해내지 않고 개발해내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한테 기술을 주거나 이런 거를 따라서 해야 할 만한 그런 모델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연구 개발의 방향이 새로운 그런 서비스를 창출해내거나 우리 창의적이고 모험적이고 어떤 새로운 그러한 발명을 해야 되는 그런 연구 개발 형태로 바뀌어졌습니다. 과거 이동통신 서비스가 도입될 당시 세계 최초 CDMA 상용화 기술은 꿈도 꾸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 어디에서도 실현되지 않은 휴대 인터넷 서비스로 세상을 또 한 번 변혁하려 하고 있다. 그 변혁의 중심 한기철, 그가 있기에 가능했고 또 앞으로도 가능하리라 믿는다. 무병장수의 인간의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 중 하나, 그것은 바로 더 좋은 약을 개발하는 것이다. 목마른 사람에게 사막의 오아시스가 세상 어떤 곳보다 값지듯 아픈 사람에게 자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세상 어떤 곳보다 소중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장은 210조라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많은 시간과 정성 그리고 지식이 잘 조화되어 만들어지는 신약, 그 값지고 소중한 도전에 인생을 건 우리나라 신약 개발의 선구자 유성은 박사가 있다. 한국과학연구원에 위치한 생체기능 조절물질 개발 사업단은 2002년 과학기술부의 21세기 프론티어 사업 중 하나로 2011년까지 총 1,415억 원의 연구비가 투입되는 거대한 국제 사업 중의 하나다. 고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프리트리트를 한다면은 그 아스마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DSCG라는 그런 걸 사용해서 한 실험은 또한 신약 개발이란 우리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어떤 한 분야에만 특출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제가 예상하기에는 아마 이 베타 시트 리전으로 사이로 그 이양들가 들어가. 그래서 사업단의 연구에 투입되는 연구 인원만도 500여 명, 참여 기관만도 40여 개에 이른다. 이처럼 대규모의 중요 국책 사업단의 단장을 맡았다는 것만으로도 유성은 박사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 이쪽 부분이 지금도 사업단에서 진행 중인 여러 분야의 신약 개발 담당 팀장들의 중간 보고를 들으며 연구의 큰 흐름과 방향을 뒤집어주고 있다. 그 부분은 가설이니까. 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질환은 요새 그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성인형 질환이 있죠. 대표적인 성인형 질환이라 그러면은 심장에 관계된 즉 심장마비라든지 또 뇌졸중, 그 다음에 이제 비만, 당뇨, 관절염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걸리고 삶의 질에 아주 상당히 문제를 제기를 하는 그런 질환을 중심으로 치료제 개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평소 신약 개발을 철인 오정 경기에 비유하며 신약 개발의 어려움과 많은 시간 소요에 대해 얘기했던 그. 하지만 그의 연구 업적은 우리를 놀라지 않을 수 없게 했다. 신약 개발 관련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이 57건이나 되며 학술 발표 172건, 논문 87건 등 다양한 업적을 인정받아 한국과학연구원에서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연구 환경을 보장해주는 영년직 연구위원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이렇듯 신약 개발 관련 연구 분야에서 초유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인 유성은 박사는
오늘도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여기가 트루야. 그렇게 하여튼 우선은 그 요게 무슨 सब스트레이트인가? 이게 서브스트 아니고 저 레지두 중에 하나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가지고 우리가 좀 유니크한 그런 구조를 신약 개발의 기초 개발 단계인 분자 모델링. 이 분자 모델링 분야의 최고를 자랑하는 그지만 항상 연구원들과 의견을 나누며 연구 결과가 한층 나아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현상에 대한 직관력, 그리고 그 현상을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능력, 또 다른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또 과학자들의 매니저로서의 그 능력,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제가 그런 부분들도 존경하고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탁월하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정통 화학을 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넓은 생물 분야를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깊게 많이 아실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미팅하면서 같이 연구 토론하면서 막힘없이 오히려 저희한테 아이디어를 주시는 쪽으로 항상 이제 배움을 주시고 있는 분이시죠. 여러 연구 단계로 거쳐 잘 만들어진 신약이라도 임상 실험을 거치는 것은 필수다. 이 양리 독성 실험실은 생체 실험 전 단계로 동물들을 대상으로 약의 효과와 부작용을 체크하는 곳이다. 오늘은 경구형으로 만들어진 신약이 어느 정도 효능을 나타내는지 알아보고 있다. 우리가 보통 투여 이후에 한 10분 후, 30분, 뭐 1시간. IV 같은 경우에는 2분, 5분, 그렇죠. 10분 이렇게 나가고 경구는 15분, 30분 간격으로 약에 따라서는 상당히 지속적인 약이 바람직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고혈압 약이라든지 뭐 비만 약이라든지 만들어내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지. 물론 부작용은 또 적어야 되고. 사업단에서 추진 중인 신약 연구 분야만도 7개 정도이고 그중 이 실험실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연구를 위한 실험실이다. 이 장치는 우리나라에 없었던 것으로 유성원 박사의 도움으로 직접 제작 설비하게 됐다. 얼마나 자주 익스포즈 시켜요? 그러면? 6개월간. 그렇게 하면은 만성 천식이 유발되고. 천식이 엠피세마. 이렇듯 신약 개발은 분자 모델링, 동물 임상 실험, 그리고 최종적인 임상 실험을 거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한다. 이 모든 것을 통과했을 때 우리의 손에 쥐어지는 약이 되는 것이다. 지금 기존의 당뇨병 치료제는 당뇨 치료 효과는 좋은데 이 비만을 유발한다든지 또 심장을 비대하게 하는 이런 또는 간독성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약효는 좋고 그런 부작용이 없는 그런 것을 개발하는 것이 이제 목적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다행히도 많은 연구를 통해 가지고 그런 물질을 저희가 발견을 해 가지고 현재 상당히 활발하게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출한 KR62980이라는 화합물은요, 저희가 경쟁 화합물로 생각하고 있는 그 화합물이 2002년도에 세계 시장에서 10억 불 이상의 매출고를 올렸고요. 국내에서는 약 300억 원의 매출고를 올렸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연구 결과로 봐서는 그 경쟁 화합물보다 훨씬 더 우수한 그런 효과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매출액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의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신물질 찾기. 신약 개발의 요람인 이곳에서 화합물 은행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화합물을 하나하나 저희가 정량을 해서요. 화합물을 여기에 담은 다음에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이 어디 있건 간에 그냥 한번 쭉 스캔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곳 화합물 은행에 보관된 다양한 구조의 화합물은 영하 40도의 온도에서 보관되어지고 있다. 그동안 힘들게 연구하며 신물질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관할 곳이 없어 그대로 사장됐던 것을 생각하면 이곳은 신약 개발에 어떤 곳보다 중요한 곳이라 할 수 있다. 15만 개, 한 30만 개 정도의 화합물을 관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 이게 엄청난 중요한 자원인데 그렇죠. 사실 금, 은이 천연 자원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고부가 가치가 높은 그런 자원인데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또 다른 소재, 촉매, 3 0만 0 0 총매 뭐 이런 걸 개발을 하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0 0 0 0 개 정도의 화합물을 관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 이게 엄청난 중요한 자원인데 사실 금, 은이 천연 자원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고부가 가치가 높은 그런 자원인데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또 다른 소재, 총매 뭐 이런 걸 개발을 하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무병장수라는 것은 뭐 인간이 갖고 있는 상당히 그 꿈이고, 특히 그 선진국들에서는 그 삶의 질 측면에서 그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경제적 부가가치도 굉장히 높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신약의 그 시장이 거의 8천억 불 정도 됩니다. 8천억 불. 우리나라인 경우는 한 8조 정도. 근데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약, 그다음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훨씬 더 그 많은 그 약들이 활용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따라서 경제적 규모는 엄청 크고요. 하나의 그 신약이 갖는 경제적 효과는 엄청나게 큽니다. 하나의 신약이 갖는 경제적 가치 8조. 이 엄청난 부가가치와 위상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신약 개발하면 선진국에서나 하는 것으로 치부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 유성은 박사가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현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아직 그 효율적인 치료제가 없는 그런 난치성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 저희의 앞으로의 이제 숙제고, 그런데 도전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삶의 질에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소위 성인병 질환들, 그 심장 순환기계라든지 비만, 당뇨, 관절염 이런 등등에 대해서 훨씬 효율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그런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에 중점을 둘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0조라는 황금시장 신약. 경제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그 의미는 경제 가치의 몇 곱절로 중요할 것이다. 끈기와 기다림의 선물이라고 할 만큼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신약 개발 뒤에 항상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 유성은 박사. 그가 있기에 우리의 신약 사업이 빛나리라 생각된다. 분석법에 있어서 문대훈 박사는 국제적 수준을 인정받아 오늘의 영광을 안게 되어 표준과학연구원 원장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과학자가 됐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얇은 방막 두께 측정 표준 물질 제작과 표면 특성 측정이라는 두 분야의 국내는 물론 세계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표면 분석, 그다음에 아연빔 쪽 관련되는 기술, 그 리서치 쪽 분야는 굉장히 탁월하신 거. 반도체 방막에 대한 그 국제 표준안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으로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기도 하고. 문대훈 박사님의 수준이 세계 탑 클래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뭐 그것들이 이제 국제 회의 같은데 가보거나 아니면은 뭐 저널들에서 에디터로 선임이 된다는 이런 것들로 충분히 방증이 되는 것이죠. 세계 탑 클래스의 증거로 표준과학연구원의 자랑거리인 중에너지 이온 산란 분광기를 들 수 있다. 한 대 250만 달러에 이르는 이 기계를 구입하지 못해 직접 만들기 시작. 7년간의 제작 기간을 거쳐 세계 최고 수준의 표준 물질 제작과 표면 응력 측정을 할 수 있는 장비를 탄생시킨 것이다. 이것은 미국, 영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4개국에서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그중 가장 성능이 뛰어나다고 한다. 특히 이 장비는 표면 분석을 절대적으로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연구소에서 표면 분석 나노바이오 용어를 할 때는 결국은 이제 질병 문제를 좀 새롭게 보자. 많은 사람이 걸리고 아직 잘 모르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좀 새로운 기술 개발해서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서 그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세미나 같은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참석하며 많은 바이오 전문가들의 지식과 조언을 얻고 있다.
표면과학의 세계 1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문대원 박사가 바이오라는 새로운 분야를 익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1등에 대한 원수 기술 개발에 포인트가 주어져야 됩니다. 저희들이 바이오스라는 큰 고객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 쪽은 사실 고객이 별로 없거든요. 하지만 그는 언제나 그랬듯이 위험이 따르더라도 도전하고 창조하는 것만이 1등할 기회를 얻는다는 생각으로 여러 바이오 전문가들에게 나노와 바이오 융합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알리고 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좀 장기 기초적인 기반 연구들에 관한 어떤 평가를 받을까 걱정했는데요. 그래서 한대로 이제 실질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놀란 거는 임상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기술이라고 적어준 기술들이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좀 가능한 빨리 초청해갖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겉들어 볼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보람찬 하루였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2,357억 달러. 그중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부분은 39% 정도, 연간 1,920억 달러 정도의 매출액을 내고 있다. 이 성장의 기반엔 반도체 불량률 제로에 도전하는 세계 1인자 문대원 박사가 있다. 에너지가 너무 넘치셔서 연구에 전념하는 수입력이 굉장히 좋으시고 행동대원이다. 대전에 위치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안인 경사가 났다. 그것은 문대원 박사가 2004년 닮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자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원자층 두께 초박막과 결정 구조를 측정할 수 있는 나노 분석 기술 개발과 에너지 이온 산란 분석의 표준을 정하는 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아주 중요한 장비죠.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국제 표준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있어요. 1988년부터 제작되어 7년이란 긴 시간 동안 만들어진 이 장비로 인해 가슴 아픈 일들도 많았다고 한다. 화재가 발생했는데 사실 요 정도 만들었을 때 사실 이게 완전히 껌댕으로 다 덮이고 사실 다 탄 줄 알았죠. 사실 저기 보면 아직 까만 껌댕 흔적이 아직 남아 있죠. 아주 아픈 상처인데요. 그 아픈 상처도 문대원 박사의 열정을 식히지는 못했다. 연구에 대한 강한 의지와 열정은 곧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가져갔고 많은 경제적 가치를 낳았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2천만 원 가량의 반도체 한 팩에서 얼마나 많은 반도체를 생산하느냐에 달려 있어 반도체의 불량률을 낮추는 것만이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것을 바로 문대원 박사가 해결한 것이다. 요즘 문대원 박사의 열정에 또다시 불을 지핀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과학기술부가 선정한 신기술 융합 사업이다. 10년간 4,500억 원의 지원을 받는 이 프로젝트는 바이오와 나노의 기술 융합으로 당뇨, 알츠하이머 같은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질병 연구와 신약 개발에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특히 문대원 박사는 이번 프로젝트의 단장을 맡아 바이오라는 새로운 분야의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항상 바쁘게 일하는 문대원 박사에게 휴식이 있다면 그것은 집에 오는 것이다. 서울에서 공부하는 큰딸, 유학 중인 아들의 부재도 방학이라고 집에 온 작은 딸의 등장으로 잠시 잊고 웃을 수 있는 유쾌한 저녁 시간이다. 그에게 있어 가족과의 식사는
허기진 배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열정, 가슴을 채우는 것이다. 이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잠도 적고 막 이래요.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보면 이 사람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 했냐 그러면 밤에 자다가 생각이 나서 자기 메모하고 왔노라고. 참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진짜로 보고 참 감동스러울 때가 있어요. 운동회 때나 졸업식 때나 입학식 때 자주 오셔서 모두들 참석하시고 그러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자주 못 오셨어요. 그럴 때 물론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실 거라고 뭐 믿어 의심치 않았고 뭐 항상 그래 오셨기 때문에. 우리 큰딸이 돌 됐을 때 미국을 같이 갔고요. 혼자 간 게 아니고 가족을 데려갔기 때문에 사실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사실상 가장으로서 사실상은 어쨌든 가족을, 학생이지만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데 혹시 뭔 일이 생기면은 사실 수습이 안 되잖아요. 그게 제일 좀 걱정스러웠죠. 미국 유학이 머릿속에 들어온 거는 중학교 3학년 때 있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대원아 100불만 있으면 미국 갈 수 있다 하는 말을 던지더라고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제가 몰랐어요. 근데 이과 공부를 하면은 공부를 계속 하는 거고 공부를 하면은 미국을 가는구나. 100불만 있어도 간다더라.